시작하겠습니다. 한 5분 전에 방송을 했다가 버퍼가 심해서 방송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2023년 8월 4일 금요일 오전 7시 6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이 좀 길어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오늘 방송 제목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방송 제목입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 방송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영수 특검이 구속되었습니다. 50억 클럽 박영수 결국 구속. 검찰이 부실 수사 오명을 벗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구속됐다. 어제입니다. 영장 재청구 끝에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화천대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체를 일찌감치 재판에 넘겼던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 있어서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명단에 오른 이들 중 가장 먼저 기소됐던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늑장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박영수가 구속됐습니다. 근데 뒷맛이 좋진 않아요. 이제 또 박영수가 풀려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있고, 그리고 박영수 검찰에서 기소할 때 박영수가 어떤 죄를 받을 건지 아주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한 5분 전에 방송을 하다가 버퍼링 때문에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저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컴퓨터 성능도 좋고요.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방송이 끊어지면 2부, 3부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2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선관위가 제대로 걸려들었다. 박주현 변호사는 선관위를 무고죄로 검찰에 고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아까 일부에서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특검이 박영수가 감옥에 갔지만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구속 적부심도 있고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재판을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빨리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그 다음 뉴스 이어갑니다. 잼버리, 새만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잼버리인데요. 이틀 만에 환자가 1,300명이랍니다. 각국의 부모들이 우리 애들을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폭염 속에 아수라장이라는 것이고요. 폭염 속 온열 질환 화상 등 환자가 속출한다는 겁니다. 급수 냉방시설 부족하고 졸속 운영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여가부 장관이 현장에서 조치를 하라. 여가부 장관은 서울로 올라오지 말고 끝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은 보도를 들으셔서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 부의 새만금에 관해서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왜 새만금을 매립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4월에 미국을 방문했죠. 미국의 남쪽을 돌았습니다. 근데 미국의 남쪽 허리케인 같은 게 오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미국의 남부입니다. 뉴 올리안즈 같은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뭐냐면 손을 댔다는 겁니다. 습지에 손을 댄 것을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주 문화방송에 1981년도에 입사해서 한 7, 8년이 지난 뒤에 새만금을 갔어요. 그때 새만금 매립 막 한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전에 갔더니 너무나 아주
이 늪지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 게 기가 막힌 그 천혜의 보고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막아서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는 이렇게 쓰자, 누구는 이렇게 쓰자. 도지사가 달라지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쓰자, 저렇게 쓰자. 새만금에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확히 정하지도 못하고 그냥 맡기부터 한 겁니다. 토목공사부터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잼버리 이것도 결국은 자연의 역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늪지, 그 늪지와 평지, 대지 어떤 곳이 더 효용성이 있을까요? 늪지가 더 효용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지가 더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대지는 지금 우리나라에 땅이 넘쳐나요. 한번 시골에 가보세요. 집안에 저 시골에 그 주인이 없어서 폐가가 무지 많아요. 우리나라 농지 넘쳐납니다. 새만금 농지가 없어서 새만금을 만들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표를 얻기 위해서 새만금을 한 겁니다. 또 여기에 새만금 잼버리 하는 거 이거 새만금 잼버리 하는데 2천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화장실도 엉망이고 그늘도 없고 국가 예산인데 이게 네 돈이냐 얘 내 돈이냐 그냥 빼먹자 이겁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한 푼이라도 공금을 유용했다면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잼버리 때문에 부산 박람회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에서 행사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누가 오겠어요 부산 박람회? 아주 이 새만금 잼버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아주 제대로 톡톡하게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추진한 잼버리를 대회를 추진한 그 주무부서가 여가부라고 그래요.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왜 여가부가 해? 여가부는 당장 없어졌어야 될 부서였어요.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에 여가부 없앤다고 그랬어요. 인수위 때도 없앤다고 하다가 나중에 안 없앴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사를 가장 잘하는 기관이 누군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감 못 잡으세요? 이런 야영 같은 거 제일 잘하는 그 부대가 있죠. 그거는 군입니다. 군. 차라리 이걸 군에다가 맡겼으면 예를 들어서 뭐 육군 1사단이나 육군 2사단이나 군에다 맡겼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군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하는지 잘 몰라요. 군이 하면 예산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2천억 들었어요. 이거 2천억. 엄청나게 비리가 진동을 합니다. 여가부 장관이 거기 현장에 와서 서울도 못 가게 하고 거기 앉았으라 여가부 장관이 뭘 하겠어요. 진작 없어져야 할 부서가 여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새만금이었어요. 국민 세금 다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어떻게 쓸지 몰라. 쓸 때는 거기 뭐 태양광을 깔자. 태양광을 깔았는데 뭐 새가 와서 그 용변을 보는 바람에 효율이 떨어져. 아 이번엔 잼버리를 유치해. 지금 잼버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제대로 망신당하게 생겼습니다. 감사원은 감사해야 되고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만금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부라도 그 늪지로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만금에 개발하는 거 반대합니다. 제방의 일부를 허문다든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새만금을 다시 늪지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4월에 미국에 가서 정말 우리가 미친 짓을 했다. 아무도 반성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선풍기를 켜고 자면 미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미친 나라예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난리 났어요. 미국은 잼버리를 우려해서 그 미국 팀은
그 평택 기지에서 재운대요. 잼버리 팀을. 영국이 대한민국 상황을 모니터하고 있대요. 야, 수천억 들어가지고 완전히 개망신, 죄송합니다. 개짜 들어가서 사과하고요. 수천억 들여서 톡톡히 대한민국을 망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 잼버리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세금이야 뭐 국민 돈인데 뭐 그냥 팍팍 쓰는 거죠. 뭐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 민경 의원이 이런 글을 포스팅했습니다. 부정선거 주범 권순일은 변호사 개업을 허가해주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박주현 변호사는 징계를 하려는 대한변협은 도대체 제정신인가? 라고 하는 글을 포스팅했어요. 박주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자기가 징계를 받는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선관위 저에 대한, 여기서는 박주현입니다. 저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하여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왜 부정선거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집행정지를 해달라라고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자료는 3구 대선 때 속거리 투표, QR코드 사용 등 각종 부정선거 이해를 미리 막아달라는 취지 소송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자료 역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판사만 볼 수 있게 삭제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나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현 변호사 본인의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징계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박주현 변호사가 글을 썼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우리가 이렇게 법원에 소송하면 우리가 올려. 다 자기 그 변론 자료를 다 올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삭제했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 부분은 나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변호사가 법정에서 입증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문제라면 변호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저를 조사하는 조사위원, 대한변협의 조사위원이 3번 변경되었고 최근 선관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공론화되어 굳이 추가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조사위원이 답변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선관위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하여 위원회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조사위원 징계감 아닌가요? 상관없는 증거 호증을 삭제한 행위는 공전자 기록 위장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삭제라는 과정에서 저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법정의 증거 자료도 삭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정말 어이가 없지요.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해요. 박주현 변호사의 글을 이해를 못합니다. 저도 소송을 해봤기 때문에 다 전자소송입니다. 일단 올려요. 다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올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봐요. 근데 뭔가가 삭제됐대요.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걸 삭제했대. 그래놓고도 박주현 변호사가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아주 잘 걸렸다. 아주 잘 걸렸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변호사께서 저에게 이번에 선관위는 아주 제대로 용코로 걸렸다. 용코가 표준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제대로 걸렸다. 스스로 무죄의 함정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왜냐?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자, 그 판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 판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대법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 2020도 10202 판결의 판례입니다. 무고예요. 판시사항.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고한 사례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아마 이 서울변호사회에다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아마 사건을 의뢰인했던 것 같아요. 이 변호사가 잘 일을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변호사를 서울변호사회에다가
아주 허위 사실을 적어가지고 이 사람 징계해달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징계. 그래서 이제 이게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왜 무고죄에 해당되느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무원에는 공무소다. 법원과 검찰이나 경찰 같은 공무소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어 심사를 한 변호사들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로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한 것은 무고라는 겁니다. 자, 무고죄의 구성 요건 중 징계 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형법 제156조에 정하는 징계 처분에 해당되는지, 이거 중요하죠.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징계 처분이 형법 156조에서 하는 징계와 같은지 법원은 똑같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무원이 있는 공무를 보는 곳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내는 사람들은 공무원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관청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시민을 맡은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겁니다. 자, 판결 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특별 권력 관계에 기인하여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여지는 제재를 의미하고, 또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는 겁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변호사법 제97조 2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156조에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으로 포함한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위 변호사회 회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법률 용어가 있어 어렵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울지방변호사에다가 저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한 사람이 요청을 했어요. 자, 이게 무고라는 겁니다. 왜냐? 그런데 혐의가 없어,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무고죄로 걸었습니다. 무고다. 무고죄가 선수님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하는, 그것은 공무를 하는 장소이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무원이다. 그 사람에 징계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위로 그 사람에게 이런 변호사를 징계해달라고 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고죄입니다. 자,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김지영,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전수환, 대법관 주심 양창수 전원 일치의 판결로 대한변협회, 그러니까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엔 제대로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모두 사실입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열거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제 박주현 변호사를 옥죄기 위해서 일부러 대한변협에다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박주현 변호사는 즉각 선거관리위원회를 무고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고소해야 합니다. 용빼는 재주가 용빼는 거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아주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 사건은 서울 대한변협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어디로 가져가느냐? 검찰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무고죄이니까 박주현 변호사가 주장한 QR코드 용지 이런 것 상면이지 않은지를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를 고생시키고 아주 욕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회에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자기들 딴에는 대한변호사회에다가 징계를 요청한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고의 죄를 범했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오늘이라도 즉시 이 판례를 이해로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고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여러분 변희재 씨 아시죠? 변희재 씨가 그냥 계속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격하고 그래도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이유가 뭐냐? 왜? 태블릿 PC가 사실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QR코드 사용하고 이런 거 다 사실이거든. 근데 그걸 무고로 고소를 해서 꼼짝없이 무고에 걸린 겁니다. 이제 검찰이 이 무고권에 대해서 박지원 변호사가 제기한 이 무고권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QR코드를 사용한 거 여러 가지들 박지원 변호사가 여러 가지 제기한 것들이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오늘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고죄로 검찰에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겁니다. 여기 제가 다시 판례 번호를 불러드립니다. 대법원 2010년 11월 25일 선고 2010도 1020이 판결입니다. 아주 딱 떨어지는 무고죄입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끝까지 무고로 물고 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4월 혁명에 우리가 다 같이 나가자. 내년 4월 10일에 다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지금까지 한 3, 40여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가장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15 총선이 부정이다라고 앞장을 섰던 변호사들이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가장 쌍수를 두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깔보고 덤비는 겁니다. 박지원 변호사도 생각을 좀 고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지원 변호사가 앞으로 사는 길은 국회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박지원 변호사의 공천을 해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변호사는 자기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 시계를 받아왔다고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국민의힘이 박지원 변호사를 공천해 줄까? 국민의힘이 민경욱을 공천 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은 4월 혁명입니다. 우리 모두 4월 혁명에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다시 맡길 수 없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적극 참가해야 합니다. 이제 논평과 비평은 끝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위선이고 앞장서지 않는 자 비겁한 사람입니다. 위선자와 비겁한 자들은 노예 집단의 반장일 뿐입니다. 저는 이 더위에 반바지 입고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지금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4월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정확히 하려면 미국은 횡단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정확히 하려면 일본 종단해야 한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종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규슈에서 시작해서 홋카이도까지 갑니다.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10박 11일입니다. 제가 전 구간에 전부 제가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버스 안에서 또는 호텔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토픽을 놓고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다녀와서 어디 봤다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일본 안 갔다 온 사람 몇 명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 치고 파리 에펠탑 밑에서 사진 안 찍은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세계에서 여행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한 여행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나라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그런 그 기획은 처음입니다. 제가 처음 기획했고요. 이 진행은 바나나 투어에 맡겼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이 기획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난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방송이 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양평 고속도로 관련입니다.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가 특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물론 조중동에는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끔찍스러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조중동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예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지사의 특별 기자회견 내용을 조중동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원희룡 지사의 기자회견보다 훨씬 설득력이 있고 객관적이고 논리가 정연하다는 측면에서 여러분께 김동연 지사의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전체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이 기자로서의 올바른 사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기분이 언짢으실 분이 있습니다. 즉 불편하실 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우파입니다. 정말 우파는 불편한 사실을 받아들일 수 아는 사람, 그것이 진짜 우파입니다. 어제 오전에 있었던 김동연 지사의 특별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한 14분 정도 됩니다. 시작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해법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휴게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공론 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쪽으로 변경되었냐 하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와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쟁성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은 노선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공론 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정점 부분에 특정인 소유의 필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짜뉴스, 괴담, 오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을 협박하는 듯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과 여러 차례의 말 뒤집기도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의 모든 과정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에 따라 심의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무시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정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변경안이 원안보다 더 좋은 노선이라고 치켜 세우면서 원안과 변경안을 비교, 검증하자고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원안이냐 변경안이냐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아닙니다. 의혹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했는가입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선을 변경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포함한 서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면서 이례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입니다.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입니다. 2012년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예비 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렵게 통과시킨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이 종점을 변경했는데 노선으로는 5%만 변경된 계양 강화 고속도로입니다. 이번 서울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재부 손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저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입니다. 앞으로도 노선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둘째, 누가 그 변경을 주도했는가입니다.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의 해명은 지극 이상적입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 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시점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타당성 조사 영역은 이미 통과된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더 정밀하게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기존 독특입니다. 물론 용역업체도 조사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검토는 또는 대안은 최종 보고 때나 또는 최소한 중간 보고 때에 제안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 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서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수립한 5년 주기, 10년 주기, 20년 주기 국토도로 계획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권한을 민간 용역업체가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바꾸겠다고 주장한 셈입니다.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 7천억 규모의 가까사업 변경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셋째,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변경이 이루어졌나입니다. 변경안은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합당한 근거도 없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타당성 평가 용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1차 관계기간 소집 때 경기도는 필수 협의 대상입니다. 검토된 대안 노선들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철도나 도로와 연결되거나 간섭되거나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송파 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이 그렇습니다. 당시 협의에 실제로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또 경기도가 변경안에 동의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변경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1차 협의에서 배제된 경기도에게는 양서면을 중점으로 하는 원안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차 협의에서도 국토부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만 요청했을 뿐 원안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 협의는 2022년 11월 타당성 용역을 통해 변경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한 이후였습니다. 국토부는 이미 노선을 결정한 후 경기도에는 통보만 한 셈입니다. 다음으로 변경안이 원안보다 낫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소위 전부 공개했다는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노선의 경제성을 검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등 세부 비용 산정 자료가 없습니다. 비용에 대한 자료는 시기별 총 사업비 산출표 단 한 장뿐입니다. 기존 예타안보다 총 연장이 2km 늘어나고 IC가 1개 추가되는데 사업비는 고작 145억만 늘어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산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국토부 주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서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반대입니다.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갑니다. 원안보다 5배가 많습니다. 국토부 자료를 볼 때 더 많은 민원이 우려되는 노선은 대안 노선, 즉 변경안입니다. 또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도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 연결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안은 그 연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변경안은 연결 가능성이 낮습니다. 변경안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국토부는 연결 가능성 검토 자체를 부정해왔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 중에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노선 검토 보고서상에 예타 노선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변경안은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미고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 묻고 싶습니다.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미고려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떤 노선축과의 연결 가능성을 의미합니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첫째, 불필요한 논쟁과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고, 둘째,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며, 셋째, 당장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해법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제안합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과정이 불투명하고 특혜 의혹이 있는데 누가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A 아니냐, B 아니냐 논쟁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모적인 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휩싸인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35년 공직생활의 제 경험을 봐서도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기대하는 정의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는
정의, 공정 이런 것들이 말로만 강조되고 있습니다. 변경안을 강행하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갈망하는 대다수 가슴에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남길 것입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논란을 부식시키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입니다. 국가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서 결정된 국토부 원안이 채택되면 백지와 선언 이후 불거진 국정 난맥상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경기 동북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에 경기도 건의로 추진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이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토부 원안대로 추진된다면 경기도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영역을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교통 수요가 분산되면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과 국론 통합입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댓글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이상로가 좌빨이냐? 그다음 왜 이걸 보여주느냐라고 하는 그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의 설명과 그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의 설명을 여러분 잘 비교를 해야 합니다. 누가 더 논리적이고 누가 더 합리적이고에 대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민주시민이라는 겁니다. 이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의 대부분은 우파 시민입니다. 좌파 시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 우파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우리 우파민들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이미 좌파 쪽에서는 엄청나게 증폭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기도지사의 어제 이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꼭 들려드리고 싶다.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이 경기도지사의 발표 이후에 오근호 씨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근호 씨의 글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오근호 씨의 글입니다. 경기도 김동연이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뛰어들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이어버리는 서울 설악고속도로로 연장 검토하겠다. 2조에서 1조를 더 추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안입니다. 이게 원안. 그리고 이곳이 원희룡 안입니다. 이렇게. 이 원안이면 여기에서 서울 양양고속도로하고 연결하겠다고 한 겁니다. 경기도지사는 원안에서 이게 서울 양양고속도로와 연결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오근호 씨 이야기는, 자, 그러면 원희룡이 사는 길은, 그러면 자기는 이쪽으로 쭉 가서 홍천에 있는 홍천고속도로하게 갖다 붙여야 된다. 크게, 원희룡이도 크게 붙어라. 라고, 뭐라고 그럴까요? 비아냥거리일까요?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한 1조 들고, 만약 원희룡 지금 여기다 홍천역에다 지금 2조가 된다. 네 돈이냐, 내 돈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오근호 대표는 가장 정확한 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댓글이 들어왔는지 좀 살펴봅니다. 뭐 마지막 부분에 저를 비난한 분이 많은데요.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길어서 죄송하고요. 더군다나 뭐 저기도 나왔잖아요. 버퍼가 있어서 한번 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을 읽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검 하나 못 없앴네요. 세계적인 행사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지로 활용하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농지가 남아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농지가 남아난 나라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잼버리를 겹치하는 것의 본질은 분명히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걸 얼렁뚱땅 본질을 엮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새만금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많습니다. 새만금을 했는데 무엇을 쓸지도 모르고 저 쓸모없는 땅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정치인이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잼버리라고 생각합니다. 잼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실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력을 알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반드시 무고죄로 선관위를 고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좌고 우면하지 말고 진실을 원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이유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우파라 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은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린 동안 원희룡 지사의 발표와 경기도지사의 발표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3당은 반대했는데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3당을 만들든 말든 그만둡시다. 그것도 자유이니까. 이 당 저 당 마음에 안 들면 제3당, 제4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세력이 약하면 흐지부지 되는 것이죠. 국민이 제3당 출연을 강력히 원하면 제1당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따릅시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 주체 세력이 속된 표현으로 전사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혁명 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을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아직 빠릅니다만 당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여러 정당을 우리 4월 혁명팀과 함께 단일 정당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럴듯한 정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4월 혁명 참가하는 혁명 전사들이 싸움에 나가서 비참하게 전사하는 그러한 환경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4월 혁명 전사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제가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을 왜 보여주나요? 이미 지난 브리핑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브리핑은 어제 한 겁니다. 전광훈, 조원진, 허경영, 고용주, 황장수 등등 크고 작은 단체들을 통합하여 제대로 된 새로운 당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는 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에게는 제가 다 공조하자, 협조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 원희룡 기자회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내는 거. 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자만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무파 시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나가봐야 합니다.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